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슬림 다수국가 세 곳이 상호 방위 조약에 막 서명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정말 의미심장하죠.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인 메카에서 모였어요. 이들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들은 함께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 핵무기,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치가 이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은 거의 확실히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선임 특파원인 아리엘 오세란이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 동맹입니다. 금요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의 정상들은 어떤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카 공동 방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터키가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만큼 이 세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이 동맹의 에너지 파워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나라는 이 동맹이 이란이나 다른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테헤란은 리야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군 기지가 사우디 왕국의 안보를 가져다 주지 못한 것처럼 미국의 하수인들에게 매달리는 것도 그들에게 안보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의 국가들, 특히 걸프 국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고 있는 세 나라는 모두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는 나토 5조와 유사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세 나라 중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집트도 이 동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협정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이 지역에서 수니파가 주도하는 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으며 이 협정은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메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메카의 수호자이자 서명식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분명히 이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것은 나토 제5조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들 중 한 당사자가 공격을 받을 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공격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후티 반군이나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내 단체들에 의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자주 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논평가들이 빠르게 부르고 있는 아랍 나토는 아닙니다. 2025년 9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몇 달간 이어진 이란과 후티와 이라크 민병대의 사우디 왕국에 대한 공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후티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터키 역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동맹은 서명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후티가 계속해서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도 리야드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동맹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폄하할 수는 있지만 이 블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워싱턴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중동 전문가 달리아 지아다와 NDTV 국가안보 및 전략사안 수석 편집장 아디티아 라즈쿨입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달리아, 당신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맹은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인 메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터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일종의 제5조식의 상호 방위 조항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서명 몇 시간 후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터키와 파키스탄 모두 리야드의 지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이 진정한 방위 동맹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본질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정교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타샤. 그리고 당신과 인도에서 오신 게스트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홍보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반이란 연합은 아닙니다.
이 동맹의 두 당사자를 잊지 마세요. 파키스탄과 터키는 이미 이란과 동맹 관계에 있고 수십 년 동안 이란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군사 협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벌어지는 공격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주요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미국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른 문제들로 바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망감은 사우디와 미국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핵 협상이 아브라함 협정 서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변화하는 지역 질서에 대비하기 위해 억지력이나 안보 우사를 갖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파키스탄의 핵무력과 터키의 첨단 군사력, 그리고 군사 산업의 형태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디티,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이란의 이웃 국가 중 하나죠.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봤듯이 파키스탄은 중요한 중재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된 순위파 방위 동맹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해요. 인도는 파키스탄의 이 동맹 참여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이 새로운 동맹의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첫째는 억지력이고 둘째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나 새로운 당론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5개월 넘게 중동 전역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전역, 특히 서아시아에서는 총알과 미사일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고 전통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협정이나 조약을 보면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약 75년에서 80년 동안 이런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아마도 1939년에 영국이 선언했을 때의 것입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공격하겠다고 발표하며 도발했을 때 독일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보면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종류의 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기지에 군인을 파견했지만 파키스탄이 미사일 한 발이다 총알 한 발이라도 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이나 후티 반군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력이 필요하다면 전체 문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문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일종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파키스탄이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파키스탄의 테러 행위를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총알과 미사일로 방어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도는 이 상황을 매우 예리하게 그리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순위 동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매우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유대와 비즈니스 관계를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보다 인도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란과 후티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본 공격들은 우리는 파키스탄이 어떤 조치나 행동도 취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파키스탄은 이란을 통해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사우디와의 관계를 부축하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전략적이거나 지정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내러티브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달리아 씨,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터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죠.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며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별도의 메카 방위동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하마스를 수용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터키가 너무 많은 역할을 여러 집단에서 동시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속한 동맹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나타샤, 터키 지도부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있어요. 다만 독재사회의 행위자들만이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 터키를 나토 동맹에 포함시켰을 때 알던 터키가 오늘날의 터키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나토도 오늘날의 터키도 그때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도 아래에 있는 터키는 테러를 지지하고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들에게 정치적 비호이나 정치적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의 쿠르드족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국경을 넘어 지역 전역과 그 밖의 곳에서도 테러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주요 주제들에 대해 터키와 파키스탄과 정확히 어디에서 동의하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쿠르드족을 상대로 한 터키의 군사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걸까요? 만약 터키가 이를 자기 방어라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어떻게 그걸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텐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 즉 그곳에 쿠르드족 인구가 있는 지역의 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우디의 관점이 자신을 보호하고 세계의 세상이 생각하는 만큼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도 이것은 사우디에게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메카 협정이 약 2년 동안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협상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으로 인해 이란이 비운 자리를 사우디가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바라건대 사우디 자금으로 터키나 파키스탄처럼 잘못된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디티 이제 여쭤보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란은 분명히 이 동맹을 미국의 하수인들에게 집착한다고 비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협정은 걸프 국가들이 워싱턴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은 우선 이것이 그는 그렇게 계속하세요. 했습니다. 계속 맞아요. 말씀하세요. 알다시피 우선 중동 전역에서 새로운 안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방들, 새로운 동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가 겪었던 공격들이나 쿠웨이트의 경우처럼 말이죠. 알다시피 바레인에 포함한 이 지역의 여러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려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협정과 사우디와의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유연성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의 소문들은 있었지만 하지만 뚜렷하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려스러운 발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터키가 새로운 이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파키스탄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특히 남부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에 발생한 잔혹한 테러 공격 이후로 우리는 많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파키스탄에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방문이 36차례 이상 있었고 단순히 파키스탄 딥스테이트를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라슈카르 에 타이바, 자이시 에 모하메드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된 테러 단체들과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즈불 무자히딘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파키스탄 딥스테이트에 의해 안전한 공간, 피난처,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우려스러운 발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더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간의 새로운 협력 구도입니다. 양자 관계에서 이들 국가는 지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강한 유대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 나라가 3자 협력으로 뭉친다면 아마도 세 나라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타냐후와 모디가 이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실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말씀하신 아랍에미리트가 함께할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모디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전쟁 초기 며칠 동안 약 한 달간 이스라엘에서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혁신과 방위 역량, 아랍에미리트의 물류와 자본 역량, 그리고 인도의 제조업과 인도가 도달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특히 방위산업 제조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포대가 필요합니다. 인도는 아마 며칠 만에 그것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인도와 이스라엘은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를 도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스라엘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인도를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인도의 방위산업체들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판도를 바꿀 만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